김국호를 죽이면 200억을 준다. 치열한 생존과 갈등을 그린 스릴러 드라마 노웨이 아웃 더 룰렛입니다. 이 드라마는 디즈니 플러스라는 한정된 플랫폼이라는 한계에도 한국에서도 꽤 흥행에 성공한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디즈니 플러스 대만, 홍콩, 싱가포르 지역에서는 탑10에 오르며 해외에서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대만에서는 이 드라마에 대한 반응이 유독 강렬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대만 인기 배우 허강환의 출연이 있었습니다. 대만 언론들은 자국의 탑스타가 인기 한국 드라마에 출연했다는 사실 자체에 큰 주목을 했고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를 통해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대만에선 지금도 OTT를 통해 쏟아지는 한국 드라마 외에도 하루에도 수십 편의 한국 드라마가 방송되죠. 하지만 이런 풍경이 처음부터 당연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특정 사건 하나가 대만을 바꾸고 한국 드라마를 세계로 이끄는 서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만은 자신들이 한류의 발상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이 한류의 발상지이면서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한류를 퍼뜨린 교량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이 컸다. 한류라는 용어도 대만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한다. 1990년대 중반 현지에서 방영된 사랑이 뭐길래 등 한국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자 언론에서 한류라고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대만은 한국 드라마의 세계화 과정에서 단순한 소비 시장이 아니라 결정적 교두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대만이었을까요? 많은 분석가들은 드라마의 정서적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가족, 공동체 중심으로 이야기를 다루는 한국 드라마가 유교적 전통이 남아있는 대만 사회와 잘 맞아떨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분석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정서적 요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더 깊은 환경적, 구조적 배경도 존재합니다. 1987년은 우리뿐만 아니라 대만 사회에도 거대한 변화의 해였습니다. 대만은 1987년 38년간 이어졌던 계엄령을 해제하고 민주화를 선언합니다.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는 급격히 확산되었죠. 그 결과로 탄생한 게 100여 개에 달하는 중앙정부의 적대적이었던 케이블 방송사들의 합법화입니다. 당시 대만은 세계의 공영방송이 국가를 대표했는데요. 그런데 모두 정부 주도였고 표현은 철저히 제한됐습니다. 100여 개의 케이블 방송이 불법이었고 케이블 방송사들이 중앙정부에 적대적이었다는 말도 언뜻 이해가 가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뿌리 깊은 역사적 갈등이 있습니다. 대만은 외성인이 주도하는 중앙정부와 내성인 간의 정서적 대립이 존재했습니다. 공영방송은 외성인 중심의 국가 통합을 강조했고 이에 반발한 내성인들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불법 케이블 TV가 폭발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정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3년 케이블 방송을 공식 합법화하고 국산 프로그램 의무 편성 규정까지 폐지하며 방송 자유화를 추진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거치며 대만의 TV 컨텐츠 수요가 폭발하던 시기 한국 드라마가 처음 대만으로 수출된 것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었죠. 다만 대만이 가장 선호하는 드라마는 바로 일본 드라마였습니다. 세련되고 도시적인 감성, 높은 퀄리티의 일본 드라마는 아시아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조금씩 느리게 드라마 수출을 늘려가던 때 아시아 전역을 강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아시아 금융위기 IMF 사태인데요. 비록 대만의 경우 우리처럼 국가부도의 위기로까지 몰리진 않았지만 대만의 통화 가치도 15% 이상 급락하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방송사들은 고가의 일본 드라마를 부담스러워하게 되는데요. 특히 영세한 케이블 방송국들은 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이런 상황에서 가격은 저렴하지만 퀄리티는 준수한 한국 드라마가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당시 한국 드라마는 일본 드라마에 비해 수입 단가가 10분의 1 수준이었지만 퀄리티는 꽤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염가 수준의 형편없는 단가였지만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던 당시 우리로서는 이마저도 아주 고마운 시장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드라마 시장은 국내 방영만으로 손익을 맞추는 구조였죠. 당시 드라마 수출은 부가적인 수입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염가의 가격이라도 손해라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97년 이후 한국 드라마의 대만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 홍콩, 중국까지 연쇄적으로 퍼져나갔죠. 대만은 당시 중화권 컨텐츠 시장을 선도하던 국가였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막강했습니다. IMF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이러니하게도 한류 드라마 세계화에 불을 당긴 셈입니다. 이렇게 대만 방송업계는 조금씩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수입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중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2006년 대만의 GTV라는 방송국이 아예 한국 드라마 전용 채널을 개국한 건데요. 이는 한국 드라마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시장을 형성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한편 서구 시장과 달리 대만 시장이 가진 독특하고 재밌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대만 시청자들은 한국어 원어 방송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자막을 붙이는 형태로 한국어 그대로의 감정선을 느끼고 싶어 하죠. 이는 단순한 컨텐츠 소비를 넘어 두 사회가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간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게 바로 한류 분야 중 스토리텔링이 있는 드라마가 가진 진정한 힘이기도 할 겁니다. 시대는 또 한번 변했습니다. 방송국을 넘어 스트리밍과 OTT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여전히 한국 드라마 왕국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례로 대표적으로 2025년 한국 드라마 선의의 경쟁이 대만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OTT인 프라이데이와 아이치이에서 동시에 방영됩니다. 대만 젊은층 커뮤니티인 PTT, 디카드에서는 선의의 경쟁 진짜 재밌다, 해리 연기 많이 늘었다 라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여전히 대만 대중문화 한가운데에 있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죠. 이렇게 대만에서 피어난 한국 드라마의 열기는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 말 일본에선 겨울연가가 신드롬을 일으켰고 2000년대 초반 중국에서는 대장금이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그 이후 중동, 중남미,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K-드라마는 인기 있는 컨텐츠로 자리 잡게 됩니다. 대만은 이렇게 한국 드라마 세계화의 첫 번째 관문이자 교량 역할을 했던 셈입니다. 우리는 한류라는 단어만 쉽게 떠올리지만 그 뒤에는 치열한 사회 변화와 경제 위기 그리고 대만이라는 특별한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흐름은 때로 아주 작은 우연 같은 시작에서 태어납니다. 최근 많은 평론가들은 한류를 두고 설계되지 않은 성공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만약 중화권을 잇는 대만이라는 연결고리가 없었다면, 만약 대만의 케이블 방송 전성시대가 열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만약 IMF라는 거대한 충격이 없었다면 어쩌면 한류 드라마의 세계화는 지금보다 훨씬 늦게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